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3월 2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녹색 에너지에 대한 반란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데이비드 블랙몬 텔레그라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풍력 발전기가 그 화재가 나서 불타고 있는 현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풍력 터빈은 불이 붙으면 부서집니다. 미국 카운티 정부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유치를 점점 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소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US 투데이는 최근 미국 지방 정부들이 그들의 관할 구역에 원치 않는 풍력 및 태양 산업 부지를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에 대해 보도를 했다는 거고요.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 시골 곳곳에 뿌려진 수백 마리의 죽은 새와 박쥐, 수년 동안 생산에서 제외된 수천 에이커의 생산적인 농장이나 목장, 썩은 경치, 150피트의 칼날과 태양 전지판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묘지들이 곳곳에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그동안의 찬양에 맞지 않았던 그런 풍력단지 및 태양광 시설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한 지역 바람과 날씨 패턴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뭐가 좀 아,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음.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법 체계는 모든 산업 발전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에는 지역 시민, 기업, 지역 기반 시설, 고고학적 현장 및 정부기관이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수십 년 동안 동물, 식물, 물, 공기에도 유사한 보호를 확장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해 왔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규정은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멸종위기종법, 국가환경정책법 등과 같은 주요 환경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허가 효율화라는 용어는 사실 이러한 이해관계자 보호를 축소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꺼리는 소비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권위주의적인 정책의 실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영어식 표현은 항상 좀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그런 그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강제적 해결책은 사실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사회의 유지와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환경보호라는 의미로 우리 그 삶의 자유가 뭔가 그 유지되는데 그 억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옳은 길이냐 하는 의문이 지금 온다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이와 같은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하는 한 유권자들은 불분명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권리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지금 기후 변화가 인간이 만들어낸 CO2 가스, 지구 온난화라는 게 그거로 과학자들이 몰고 가고 있는데 과연 이 기후 변화가 과연 그것만이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굴뚝에서 뽑아내는 CO2 가스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것도 저 의문이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식물들은 CO2 낮에는 CO2를 먹고 산소를 배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CO2가 많으면은 식물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뭐 한계가 있는 얘기겠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저항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환경론자 이런 것들이 많죠. 미국이나 이쪽이나 또 이 유럽은 무슨 뭐 녹색당이라는 것도 정권이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데이비드 블랙먼은 미국 에너지 산업에서 40년 경력을 쌓았는데 이런 사람이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어, 좀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 마지막 23년은 공공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문제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자, 이렇게 그 규제도 하고 그렇게 해 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객관적 시각을 갖고자 하는 그런 그 기고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환경보호론의 강행은 권위주의 전체주의를 불러올 뿐이다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빌 게이츠, AI는 인간의 99%가 될 것. 김경민 기자 주간 조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인도 NDTV와 단독 인터뷰에서 AI가 인간 생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여기서 왜 생산성 향상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음미에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AI의 가파른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겨우 먹을 만큼을 얻기 위해 뼈아픈 방식으로 고생했던 100년 전보다 오늘날 세상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며 그 발전은 우리의 삶을 훨씬 부유하게 만들었다. 알다시피 그것은 우리의 이전 세대들이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 아니냐. 이렇게 항변이라기보다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비랜드 멜린더 게이츠 재단 인도 및 세계 백신 산업의 최대 지원자임을 또 강조했고 또 기후 위기의 완화는 더 높은 기온과 가뭄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것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도 말했답니다. 이런 것을 이 지금 AI가 그 인간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것을 묶어가지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엔디비아 시총 2조 달러 돌파, 플러스 델 32% 폭등, AI 랠리 재개, 박형기 기자가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GDP가 달러로 1.3조 달러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간 GDP보다 이 한 회사의 시총이 더 많습니다. 월가의 생성형 인공지능 아티피셜이라고 그러죠. AI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4% 급등, 시총 2조 원 달러를 돌파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용 컴퓨터 PC 업체 델이 AI 특수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가 32% 폭등하는 등 AI 랠리가 재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 개인용 컴퓨터 원래지만은 그 서버 그 AI를 하려면 대형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공급업도 한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시총 2조 달러 돌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델 AI 특수로 31% 폭등했다는 거 이걸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픈 AI MS 비판하던 머스크 오픈 AI의 소송 600억 지원받고도 비영리 계약 어겼다. 연승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픈 AI, 오픈이란 뜻은 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공개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AI 기술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영리 추구 중단해야. 이름을 왜 오픈 AI로 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게 MS하고 만나면서 뭔가 이제 욕심을 내긴 내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 이 그 개발자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쫓겨났다가 뭐 다른데 이제 바로 발탁된 거. 오픈 AI에서는 쫓겨났고 어쨌든 오픈 AI MS 비판해요 머스크 법정 싸움으로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 여기에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 손정희가 반도체 시대를 노리는 다음 사냥감이란 전 소프트뱅크 사장실장 철저 해설이라고 트라이즈 대표 미키 유노브라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화제의 AI RAN 그냥 란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까요? 얼라이언스의 의의는 뭔가 동맹을 맺는다 이런 뜻 같은데 세계 경제도 일본의 지역 경제도 반도체가 움직이는 반도체 경제라고 할 수 있는 큰 무브먼트 움직임이 있다. 반도체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가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암인 것은 틀림없다. ARM이라고도 그러더라고 표기하더라고요. 23년 9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암의 주가는 급등했고 덩달아 암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도 뛰어올라 최근에는 9천원 안팎을 호가하고 있다. 손정희가 다른 투자는 많이 실패도 했지만은 이 ARM을 사들인 것은 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는 2월 26일 해외의 빅네임과 AI 란 얼라이언스를 설립했다. 며칠 안 되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과정에 1980년대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개인 컴퓨터 시대였고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인터넷 시대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 2020년까지는 스마트폰 시대라면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됐다. 이 AI를 돌리려면은 그 대폭 그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비된다는 약점이 있기는 있다고 그래요. 시대의 전반에서 우선 하드, 반도체,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성장하고 하드의 보급의 수반에 소프트 OS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콘텐츠가 발전해 왔는데 이 하드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그 시대의 디팩토 스탠다드, 독점적 포지션이 결정되는 뭐 여러 가지 생략을 하고 이것이 테크놀로지 웨이브의 개요다. 기술의 물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개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2020년 9월 13일 엔디비아와 소프트뱅크 그룹은 엔디비아가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암을 인수하기로 또 합의했답니다. 그것을 암을 산하에 둔 엔디비아의 대주주로서 소프트뱅크 그룹이 군림하는 구도가 된다. 즉, 손 씨가 이 딜에서 노린 것은 AI 시대의 디팩토 스탠다드를 만들기였다. 이렇게 이제 속내가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정희 씨죠. 디펙토라는 얘기를 제가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한참 조직에서 품질을 배울 때 디펙토가 그 뭡니까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들어봤는데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히랍 언어지만은 그냥 많이 통용되고 있답니다. 사실상의 표준이다. 그러니까 어느 그 국제 표준을 안 만들더라도 그 시장을 선점해 버린 데가 결국은 그게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의 골이니까 목표는 AI 시대의 윈텔입니다. 윈도우즈하고 인텔이 합친 거를 윈텔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하드웨어면의 반도체를 설계하는 ARM 더하기 반도체 기업 더하기 소프트면의 AI 기업과 같은 연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최적화함으로써 AI 시대의 디팩토 스탠더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디팩토 스탠더드는 소비 전력이 일대 과제로 남는다. 그래서 다음으로 손 씨가 손이 미국 오픈 AI와의 연계였다. 손 씨는 오픈 AI 톱의 샘 알트먼, 아까 그 앞에 사진 나온 사 우리나라도 방문했죠. 밀접하게 거래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3년 11월 20일자의 미 블룸버그 기사에 의하면 손 씨는 샘 알트먼과 AI 특화형의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알트만 씨는 이들 신규 벤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뱅크 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기업 펀드 SWF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 PIF, 아부다비의 수장국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 등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 한국에 또 방문해 가지고 삼성전자, LG 해가지고 이 AI용 반도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AI 인공지능을 소프트를 돌리려고 그래도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지금 안 된다. 근데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하르니 1천억 달러를 내가 모금해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 그러니 에, 뭐 혼자서 만들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그 기술 노하우가 있고 그러니까 삼성, SK죠. LG가 아니고 SK 이런 데하고 좀 협력을 하자라고 찾아왔던 거고 이번에 그 메타에서도 또 찾아왔어요. 일본도 뭐 손을 잡으려고 그러겠지만은 그 지리적으로는 일본이 아직 일본은 이제 다시 이 중흥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대만이 아주 좋긴 한데 항상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이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런 등등이니까 그래도 그 우리나라하고 파트너십을 언젠가는 또 일본이 뒤따라와 가지고 또 뭐 어느 정도 할려는지 몰라도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AI 란 얼라이언스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멤버는 아주 막강한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암, 딥 SIG, 텔레포, 나키, 에보렛 겟 이게 이름이 이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면은 누가 제대로 읽을까 모르게. LM, 에릭슨, MS, 노키아,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 엔비디아, 삼성 일렉트로닉스, 소프트뱅크 및 T모바일과 맞아떨어지는 멤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크게 이제 또 AI 시대로 변해가는 거 있습니다만은 AI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AI는 상관관계 논리 알고리즘으로 하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은 인간은 과학적인 논리, 인과관계로 사고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더 필요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는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로 가야지 AI한테 무슨 경영까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경영해야 좋겠냐. 이런 것도 AI가 다 해주면 인간의 존재 가치가 도대체 뭐가 되려는지 이건 뭐 계속 아주 좋은 주제로 연속돼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생존이나 인간의 생존이나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중국인의 눈물, 박준호 특파원의 차이나 인사이드. 요게 꽤 지난 얘기인데요. 작년 11월 4일 문화일보 건데, 뭐 이렇게 그 보다가 최근 리거창의 그 얘기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민들 술 고기 끊고 리 총리 애도 현 시스템으론 안 된다며 눈물. 만약에 시진핑 엉아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그 스스로 이렇게 할까 의문이에요, 지금. 2일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방문했던 한 중국인 가정에서 듣게 된 건배사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어우, 이게 그가 언급했던 집안 어르신은 실제 혈족이 아니라 이날 화장됐던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다. 일면식도 없는 리 전 총리를 위해 유기적 정통이 가간 한국에서도 잘 하지 않는 심상, 야, 심상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 혈족과 상관이 없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술과 고기를 첨가함, 이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날 리 총리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국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그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개혁개방 노선이야말로 중국이 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청당, 공산청, 청년 당이죠, 당. 하나의 그 정치 세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중국은 3개 파가 있었는데, 태자당, 시진핑의 태자당 파만 남고 나머지 두 파는 다 제거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이는 중국이 중국의 전부는 아니더라고 하며, 외국분들이 수천 년간 포용과 개방을 해왔던 중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요거 좀 우호적으로 썼는데, 언제 너희들이 그렇게 그 포용과 개방을 했냐? 그거 다 100% 동의할 수는 없고, 인정한다 그러면은 당나라 시대 때는 문물이 크게 발전을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사실 중화민족이냐? 신장 위구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이 중화적 그 옛날로 치면 지금 한나라, 그 다음에 중국의 송나라 정도나 중국을 너희들이 지배했었지. 뭐 그런 그 생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가 이제 그 물러가면서 신의 혁명에 의한 것은 역시 지금 뭐 중화적이긴 합니다만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강조되는 와중에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그의 씁쓸했던 은퇴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 광장에 그 조화가 아주 그 이렇게 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애도하는 그 조화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그것을 그 찍힌 것을 한번 지난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리거창 지수라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실제 아무리 뭐 이 세계 규모의 경제가 2위가 됐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 80%는 하루에 10,000원돌이 번 정도 수익분이 안 되고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노점도 하게 만들고 자유시장 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말하자면은 이 북경에도 그런 노점 장수 이런 것도 활성화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이 이 잘 사는 중국이 노점상이라니 해가지고 말씀도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흘러갔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좀 다른 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바이든 안보 위험까지 언급하며 전기차로 번진 미중 전쟁. 자관 어쨌거나 그 이 멕시코 같은 데로 해가지고 간접 수출을 하든 어떻게 되든
중국 자본이 15% 이상만 들어가도 그건 안 돼. 미국에서 안 돼. 이렇게 한란되는 거죠. 그리고 지해조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산 자동차라면은 관세를 현재 27.5%에서 125%로 대폭 올리도록 미 의회도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덤핑질을 하니까 국가 보조금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자본주의 성격으로 자꾸 그 변해가서 무조건 물량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가 쌓여야 재고 투자를 하고 그래야 GDP가 발전한다고 해서 생산해라 생산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아까 리커창이는 그런 거를 경제 성장 지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리커창 지수라는 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철도 운송량, 전기 사용량, 그다음에 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활성화되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현실적인 그런 걸 얘기했는데 GDP만 하더라도 사실 원가 세계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는 거로 자꾸 느껴져요. 지난해 9월 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동차 노조 피켓 시위에 동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국산은 무조건 이젠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이퍼 아메리카라는 그런 건데 백악관에서 열린 뭐 무슨 대응 관련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이네요. 얼마 며칠 안 된 거네요. 전시와 모스크바 국외 탈출로 움츠러드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개전 4개월 만에 시내 반전 분위기가 가라앉는 이유, 중장년층 전쟁 찬성, 푸틴 지지 현실, 구로카와 노부라고 그 현지 특파원인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에 고소득자나 자녀가 없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은 이들 문제를 해결할 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외 탈출자나 정권의 비판적인 행동을 하는 국민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지극히 냉혹한 대응을 취했다. 침공 개시로부터 약 3주 후인 2022년 3월 16일에는 푸틴 대통령은 정권 간부에 대해 이렇게 말해 보였다. 서방은 당연히 이른바 제5열, 즉 배신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인은 항상 진짜 애국자와 배신자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은 입에 우연히 뛰어든 날파리처럼 뱉어내면 되는 것이다. 지들이 군대 가기 싫고 그래서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오열이라는 건 젊었을 때도 들어봤는데 자국 내에 있으면서 자생적인 스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에게 통한다고 여겨지는 배신자. 그러니까 제5열은 우리말로 그 프락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프락치라는 게 일본 말인지 어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프락치 같은 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 제5열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어요. 숨어 있는 제5열들이. 푸틴 대통령은 반체제 인사 또 적극적인 반정권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국외 탈출을 하면서까지 러시아를 떠나려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외로 퇴거하는 편이 이후 국내를 통제하기 쉽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빈곤 지역에 편중된 동원, 모스크바의 사망률과 최대 100배 차이에 가까운 차이. 자, 군인들을 강제 징집을 하는데 러시아 극동의 브리야트 공화국의 한촌 우스티 발구진으로부터 2022년 9월 22일에 출정해 11월에 전사한 드미트리 시드로바 향년 46세의 딸은 엘리나는 현지 미디어에 그렇게 호소했다. 어떻게?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아버지는 안 나가도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왜 강제로 끌고 가서 왜 죽게 만드냐? 이런 거였고 또 브리야트 공화국은 바이칼호 동쪽 해안에 위치한 러시아 내 공화국으로 몽골계, 티베트, 불교 등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동공화국은 러시아군의 전사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지역의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다.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에 인접한 크라스노 다르 지방과 남부 다게스탄 공화국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부랴트 공화국 서쪽에 있으며 튀르키예, 티베트 불교가 많은 투바 공화국 등이 또 전사자가 많았다. 이렇게 27.7명?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그 사망자 수는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 푸틴 지지 목소리 내는 중장년층.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쟁이 격화된 해부터 푸틴 대통령은 아무도 모욕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 회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선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상대인 우크라이나군은 나치와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과 제재라는 거로 이런 책을 낼 모양이에요. 다음번에 연재되는 것은 왜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는 나치라고 믿는가? 모스크바에서 본 푸틴 정권의 왜곡된 교육이라는 것을 다음에 얘기할 건데 우크라이나에 나치당이 있다는 식으로 그 얘기를 그 좀 언론 뉴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치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독일 나치 보듯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 이 3월 2일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I하고 연계돼서 AI는 저 2단계, 3단계 수립 역량 이거로 이 친화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와 많은 전력을 써먹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그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셋째 단계로 결과본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이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거의 도전 과제로 이 스르프 타임즈도 하고 있고 가끔 이렇게 논리도표를 가지고 끙끙거려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걸 해서 그 가정을 원인으로 했을 때 그 원인을 그 입증할 수 있는 결과물을 검색하는 정도, 그거를 찾아내는 거, 먼저 생각을 해라 이게. 먼저 생각을 좀 하는 이런 거. 그런데 그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는 포기해야 그것이 휴머니즘일 것이다. 이런 말까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표들은 항상 논리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항상 그 백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